이미미, 송미미, 임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사실 여의도에서는 되게 정평이 나 계시는데 맞아. 이 대중적으로는 좀 약간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런 이미지 있다면 이제 고쳐야죠. 고쳐야 되나? 좋은 것 같은데? 네. 소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이제 구독자 5만, 10만을 콱콱 찍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날로 좀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리라 믿고 있고요. 저는 작년까지 이제 비례대표로서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어려움 겪다가 최근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고 있는 현장 지역 정치인입니다. 오늘 출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정치적 서비스는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장도 많이 하셨다고 최근에. 저도 활동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너무 즐거워요. 또 홍준표라던가 이런 것들 좀 다 껴안고 가야 되고 또 김종인이라는 어떤 완전 지략가잖아요. 지략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요. 대선 승리 방식, 장정식이 이제 잘 이루어지려면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국민들한테 잘 이제 선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이제 뭐 공보라든가 홍보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세 가지 보면, 첫째는 2017년도 그 대선 때를 상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에서 참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하다가 급전직하 추락을 했던 계기가 현재 지금 그 정부 고위 공직에 있는 어느 분이 상황론이 나왔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론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선거가 안 되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선거에 참여해서 해봤을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를 찍지, 어떻게 그분을 찍을 수 있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안철수 정권이지, 어떻게 그 양반 정권이냐,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타개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을 보고 찍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분이 그것을 대리로 해가지고 뭔가 수렴청정처럼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선대위는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정권을 잡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일단 밥상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화로운 선대위,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선대위, 뭐 심지어는 뭐 용광로 캠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리더십들이 조화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윤석열 후보한테는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또 정치 신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 30대도 잡아야 되고 중도로서 확장도 해야 되고 또 호남도 가서 어쨌든지 간에 표를 얻어야 되고. 저 호남 얘기 나와서 예. 네, 호남이시니까 출신이 그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좀 또 충격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윤석열 그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어떤 의미셨는지 네네. 이해는 되는데 예. 이제 이 전두환 발언을 일부러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때 당원 투표를 좀 많이 얻기 위해서. 강성당원들에 예. 대한. 뭐 그런 거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정치적 고려와 맥락을 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가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 고도의 계산된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계산되지 않는 발언. 저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그 고도의 전략적인 언사?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들어가지고 이제 호남인들에게 많은 이제 상처와 아픔을 이제 주시긴 했는데 오늘 가셔서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인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한 회초리를 맞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이제 실수라든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에 큰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인데 이제 윤석열 캠프 안에 있던 사람들 네. 이제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윤곽들도 다 그렇죠. 나오고. 예. 뭐 이제 그 내부의 목소리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좀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통신들 네네. 좀 돌려봤을 때 지금 뭐 분위기는 어떻다고 그래요?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대위가 이제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당시에 이제 경선 캠프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물론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온몸을 던져서 사직성인 각오를 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한편으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내부 소통이 좀 잘 안 됐었어요. 내부 소통이. 그것은 같은 노력에 비하면은 아웃풋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철저하게 소통하는 선대위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뭐 나를 따라와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렬한 토론과 쟁론 속에서 하나의 접점이 모아지면 말을 타기 전에 우리가 고민하지만 말 탄다면 뒤도 안 들어가고 달려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하는 선대위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것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얻은 소득이라면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게 소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우리가 개진하고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은 반드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넓게 봤을 때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 크게 그냥 봤을 때 네네. 심상정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그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다소 높게 나온 결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의지도 되게 높다 그렇죠. 그러고.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훌륭한 분들이죠. 일정 부분 이제 표의 영역이 있는 분들인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51대 49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박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심상정 후보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라든가 뭐 중도 하차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정의당은 나름대로 생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비례정당 때문에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단일화하면 굉장히 정의당 당원들이 화를 낼 그렇습니다. 거라는 예.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심상정 당시에 이제 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휘청했었죠. 저도 그때 이제 협상 과정을 같이 잘 어떻게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했기 위성정당.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승리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근데 사이가 안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안 대표님은 지금 당대표랑도 사이가 안 좋고 당대표, 그다음에 그렇지. 김종인 대표님이랑 위원장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잖아. 근데 또 그 안에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랑 또 홍준표 후보랑도 또 안 맞아. 좋아. 그때 복당 반대하셨지. 근데 거긴 정말 안 좋더라고. 맞아. 느낌이 쎄해.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이 이번 선대위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화로운 이제 선대위, 소통하는 선대위,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선대위가 구성이 된 다음에 선거제 해 나가면서 우리의 노력은 다 하되 중요한 것은 외부의 변수를 많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표심 확장력이라든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그 테이블의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분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예전에 97년도 대선 때 DJP 단일화를 생각하면 저는 쉽게 승리 방정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 이제 실무자로서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벌써 꽤 오래 전이네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접점을 모아가면 설령 우리 당의 일부 이제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공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다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의원님, 줄 걸 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값을 어떻게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종로 준다고 해서 결코 단일화하지 않을 거예요. 국무총리 종로 뭐 마음에 뭐. 안 드는 거지. 근데 이은 후보님이 과연 국무총리를 윤석열 후보를 중요할 것 아니 안을 줄까 이 문제가 자, 정권을 잡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공연불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권을 잡아야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을 국민들한테 펼쳐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저는 지고지선의 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번 그랬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악마가 그러면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설사 안철수 대표가 과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 경청을 한번 해보고 따질 건 따져보고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그냥 단칼에 자를 것이 아니라 97년도 DJP 단일화할 때는 공동정부였어요. 사실상 공동정부 경제는 당시에 자민련 측에서 맞는 걸로 하고 뭐 외교통일 안보는 뭐 이제 김대중 우리 당시에 그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등등 했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은 얼마든지 양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주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정권을 못 잡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를 솔직히 끌어안지 못하면 그것도 윤석열 후보라든지 그 캠프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끌어안을 만한 어떤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이게 참 똑같은 게, 나도 솔직히 우리도 뭐 누가 갑자기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싫다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게 관계들 있으면은 누가 뭐 거기 가 있대. 그럼 가기 싫거든. 그 자리에 일단 가기 싫은 거야. 그 누가 안 좋은 내가 근데 안 좋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데 어쨌든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데 단일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받는 신선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표심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는 아마 가히 폭발적일 거예요. 완전히 거의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주고받는 것이 소위 뭐 내각이니 어떤 자리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은 그것을 나는 초월한다고 보거든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같이 공동 정권을 이룬다는 마음 가지고 임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박수를 보낼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담은 왜냐하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20, 30대 또는 뭐 민주당 지지층들의 뭐 역선택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좀 약진을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물론 역선택도 있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저도 지역 관리하면서 보니까는 실제 20, 30대에 좋아해. 높은 지지율을 저도 좋아하더라고.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 또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 당의 용광로에 좀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정치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예. 근데 이게 선대위를 계속해서 용광로 선대를 얘기하잖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용광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후보가 사실 상담하고 이렇게 나의 행보를 정하는 건 몇 명의 참모진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선대위 이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선대위가 그림이죠, 일종의. 자, 큰 그림. 예, 뭐 총괄 뭐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 있고 또 각 본부들이 있고 총괄 본부장이 있고 각 본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총무본부장, 뭐 정책, 조직, 홍보 등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팀이라고 할까요? 팀장들이 있고 그것이 보면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섀도우 내각처럼 국민들한테 우리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정권 잡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국표를 어떻게 짜고 그 기국표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것이 국민들한테 1차적인 지금 넉 달 남았잖아요. 대선이. 넉 달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예, 모른대요, 예. 이제 진짜. 그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단추가 선대위를 어떻게 짜느냐. 이것이 굉장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 그 구성한 걸 보니까 오늘 다 나왔어요. 예. 그야말로 용광로 캠프예요. 용광로 캠프. 용광로 캠프. 예. 그래서 163명이 전원이 다 참여해가지고. 예, 용광로 캠프고 또 민주당이 제가 예전에 선거할 때 보면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간지러움, 국민들의 그 진정한 필요를 잘 봐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내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일단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선대위는 제가 볼 때는 막 100점 만점에 한 90점은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이 그런 대외적 퍼포먼스 이런 거 잘해요. 저도 옛날에 민주당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거 말초적인 것들 잘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거 한번 배워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 미국 대선도 지금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게 컨벤션 효과가 보름 이상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부터는 그야말로 그때부터 진짜 전투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게 선대위 구성이에요. 선대 구성으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기기 전에 선대위 기구를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인가가 규정이 되면 사람을 집어넣는 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춤형으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하여튼 충분한 토의 끝에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세기 중반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슬로건이죠,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이걸 국민들한테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운도 좀 드리고 궁금증도 자아나게 하고 국민들이 저게 뭘까 하고 고민도 좀 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게 개념이 애매모호하긴 했습니다만은 새 정치라는 것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한동안 정치적인 제 3영역을 개척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도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공정상식? 근데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공정상식을 홍준표가 그래도 더 잘 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층들이 맞아. 지지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시 부활하겠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학력고사 부활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시원하게 느껴졌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모병지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상식은 잘못 풀어가면 너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같은 경우 그 공정과 상식 나온 게 사실 조국의 그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어쨌든 이걸 깨부순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으로 약간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나 20, 30대가 윤석열을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의 이제 말실수도 있으셨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뼈아프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반사체가 돼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의 공정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상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공정상식, 공정상식은 윤석열.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공정상식을 어떻게 할 건데? 예. 이런 건가? 그렇죠. 그래서 강론이 빨리 나와서 한 단어로라도, 한 문장으로라도 정리가 돼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빨리 시급하다. 그 캠프에서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다 공약 그치. 이런 거 다 맞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내놓지 않을까?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서 해야죠, 이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뭐 탄핵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거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얼떨결에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정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다 준비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나온 그 캐치프레이즈.
윤석열 후보도 빨리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선대위 구성을 원활하고 원만하게 한 다음에 그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속 시원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9년 단언컨대 저는 이제 시대적인 지도자는 역시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당시에 이제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당시 대표가 이제 정세균 대표였어요. 정세균 전 총리였는데 대표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부대변인이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거의 매일 본 거죠.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내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집요했어요. 사실은. 끝장을 보고야 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은 권력 의지라고 하죠. 권력 의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상한 표현 아니면 어떤 거예요? 유튜브니까. 그냥 이제 그냥 집요함. 집요함. 그거 너무 고상하잖아요. 거의 뭐 찐득이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나를 물면 그렇죠. 끝을 않는 거구나. 그것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이러지 하지만 나중에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왜 그러지? 그렇죠. 부대변인으로서 그때 사실 맹활약을 한 거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2009년도 10년도에 그때가. 그때 이제 정치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부대변인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맞아.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당선이 된 거예요. 맞아. 부대변인이 그게 총매제가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성남에서 이름 없는 변호사였을 맞아요. 뿐이었는데 그 권력 의지, 그리고 집요함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논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마디 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확 끌어야 돼. 그렇죠. 예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변인으로서 참 이름을 날릴 때 이 양반이 촌철살인 많이 했잖아요. 또 정동영 전 의원도 대변인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 하지만 국민들한테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회자가 되고 뭐 유행가처럼 유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부대변인으로서 엄청나게 그런 걸 고민을 하더라고. 어떤 걸 할지.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 글자 하나. 내가 그런 거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장래에 비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그때는 아셨어요? 그때는 아셨어요? 이렇게까지 될지?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셨죠? 예. 잘 몰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제, 어제, 집에서 이제 서재에 가면은 이게 이제 해마다, 맞아. 네. 해마다 이제 한 권씩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연도별로 쫙 모아놔가지고, 2009년하고 10년도 그때 내가 수첩을 봤어요. 네네. 봤더니 기록이 좀 있더라고. 사실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송 녹화하고 집에 가면은 오늘 내가 이제 후일담을 뒷담화를 써요. 나름대로 뭐 이미지 기자, 송혜영 기자, 일기식으로? 일기 쓰고 이제 왠지 거기 쓰고 있는 게 찐득이. 거기 그렇게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찐득이 이런 그 게. 심지어는 이재명 찐득이. 아니 심지어는 사소한 거지만 내가 커피 오늘 집에 사갔다. 가면은 오늘 내가 아이스 라떼 네. 이거 마신 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거 1년 후에 사실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기억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맞아. 어떻게 될 줄 알아? 맞아. 네,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 그때 보니까는 이게 이재명에 대해 그때 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 집요함. 찐득이에요. 찐득이. 독한 놈. 네. XP. 독한 놈.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독한 게 있었구나. 히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근성, 그때 당시에 근성. 이제 부대변인 활동할 때 보면은 사실 설렁설렁 많이 저도 그랬어요. 사실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내가 찬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요즘에 한마디 던지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막 즉흥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나름으로 많이. 하루 전날 다음 일정이 나오잖아요. 네. 일정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기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또 참모들이 또 건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2009년도 10년대 그걸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일정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낙상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과정에서 그 양반이 뭐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서 쓰는 게 아니라 아마 그것도 굉장히 연구를 했을 엄청나게.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나, 액션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파장이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워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 고민할 거라고요. 대신에 윤석열 후보도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거. 그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굉장히 거예요, 중요합니다.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참모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매일매일 생산해서 건의를 하고 물론 선택하는 건 후보의 몫이죠. 하지만 입에서 나오고. 그렇죠. 후보도 그만큼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직보라는 게 예. 참 쉽지가 않잖아요. 직보라는 게 이게 뭐 캠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전해주는 사람은 아마 그 연락망은 얼마 안 된다, 한 나이는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에 사람을 볼 줄 아는 이제 그 해안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후보한테도. 예. 제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정치 사실 입문할 때부터 이제 김한길 이제 전 대표를 이제 모시게 됐고 뭐 지금도 이제 자주 뵙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분이 이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괜찮으신가요? 아이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제 김한길 대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경험이 있냐면 좀 틀린 보고 틀린 거느라 할지라도 그냥 합니다. 리더와 지도자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또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하고 제안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누군가 건의하고 보고하고 제안하는데 이것이 내가 보고하고 건의하고 제안하게 되면 혼나겠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조금 약간 열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후보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개인의 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질 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의와 제안도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폰지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한길 대표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도 다 합니다. 다 해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거 다 받아주시더라고. 근데 그런 리더십이 윤석열 후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한 달이 전인가 한번 뵀을 때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TV 토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V 토론을 할 때 서로 이제 맞수 토론이라든가 1대1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자 토론이라든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준비해온 거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질문에 받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냥 제가 동의했어요. 뭐냐면 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네. 그것을 듣는 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표정. 예, 그게 리액션의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딴짓 하느냐 아니면 뭐 메모하는 신용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눈을 똑바로 뜨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듣는 표정 그걸로 본다는 예, 이것이 어떤 때는 카메라에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안정감이 있구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구나. 이게 전문가다운 평가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동의했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물론 나 따라와 할 수도 있지만은 듣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은근히 말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그렇죠.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이미 준비해와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다 해요. 다 합니다. 뭐 소수점도 외우고 퍼센테이지도 외우고 다 외웁니다. 아바타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 발언할 때 듣는 연습, 듣는 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1등 공신이었던 김한길 대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비전이구나. 해안이구나.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에 선거라는 게 감성 싸움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뽑을 때 반장 선거도 생각을 해봐. 누구를 잘한다고 뽑지 않거든. 마음이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김한길 대표 어떤 한 수인 건데 결국에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1대1 뭐 그 토론이라던가 마스 토론을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뭐 표정이라던가 이런 태도들이 윤석열 후보는 괜찮았어요? 글쎄요, 뭐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많이 그냥 개선된 건, 도와줘가지고. 예,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인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 순수함이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순수함이 국민들한테 순수함으로 여과 없이 투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본인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조금 2%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없고 사실은 2017년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 겪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지율상에 상당한 이제 손해를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역으로 토론을 제일 잘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어요. 뭐냐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모른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또 그때 표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얘기할 때 하여튼 존중하면서 듣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느낌이. 예. 그게 토론 잘했다는 거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뭐 유창하게 그런 게 아니고. 맞아. 태도.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많이 알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김한길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한 것, 하여튼 그런 너무너무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런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지 않을까. 사실 그것도 민주당 쪽이랑도 친하시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좀 나중에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뭐 어떤 다리 역할도 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뵙게 되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가 경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TV 토론이라든가 또 전략 전술 이런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저의 뭐 보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정부가 탄생이 돼야 우리 국민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들을 이번에는 유감없이 좀 발휘를 하시도록 건의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도와드리라고 건의를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까요? 네. 저 이제 의원님 이제 네. 바른미래당에서 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셨잖아요. 예, 예. 내가 본 안철수. 그니까.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그냥 우리 되게 베일에 쌓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아직도 네, 있잖아요. 네. 내가 본 안철수 어떠세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좀 교차가 되죠. 사실은 내 방송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게 있는데 아 유튜브 왜 안타까워? 왜 네. 안타까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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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그- 함축된 의미가 너무 많다. 안타깝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소화 능력이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 특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그런데 학습 능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가 학습이 철저하게 되고 완전히 소화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민주당 후보들 옛날에 보면은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설명할 때 보면은 감성도 잘내고 뭐 퍼포먼스도 잘하고 해가지고 나하고 동질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대표는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학습 능력도 좋은데 그것을 표출을 할 때 전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그 전형적 이과생이라서 그래요. 아. 네, 문과생이 아니라 예를 이과생들이 들어서 약간 말로 좀 이게 표현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로지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 이과 두뇌여가지고 이공계들이. 모든 것을. 근데 그러면 사람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렇게 또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점이 제일 안타깝죠. 이게 사실은 온몸을 던져서 내가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 그런 막 멸사봉공의 막 리더, 헌신된 그런 충복들, 참모들, 측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뭔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이유가 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는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샤이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기업인으로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기업을 크게 일구신 분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직화된 힘, 조직화된 사람들의 힘 이걸 굉장히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 이제 모시고 일하면서 제가 특보단장을 10달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특보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가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특보단이 잘 구성이 됐었어요. 각계각층. 그런데 사실 특보단 모임을 거의 못했어요. 못했어요. 거의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왜 못하셨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밥을 안 사주신 거지? 거의 못했어요. 건의를 했는데도. 자주 했죠.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웃어? 왜 빵 터졌어?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그 왜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문제인 사람 거야? 만나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불가사의죠.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한 번은 제가 이제 독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국민의당 시절에 제가 특보단장일 때인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인데 올해 60이네요. 나이가? 벌써. 벌써. 엄청 60인데 동안이시다 근데. 네, 동안이시죠, 상당히. 근데 이제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그 국민들과 정서적인 연대가 있어야 사실은 더 큰 지도자로 이제 성장이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아까 말씀드려도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혼자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적인 언어와 문화와 생리와는 약간 동떨어지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특보단장에 독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국민의당의 모 중진 의원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양반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그 통화를 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62년생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62년생인 안철수 대표보다 그분이 연배가 한참 높아요. 많은데 통화를 하게 되면 형님이라고 하십시오. 내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 사적인 통화니까 형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가지고 통화가 연결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누구랑? 어느 중진 의원님이 이름 되면 아실 만한 분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은.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박모.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면 뭐 형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감정의 그 간극도 좀 좁혀지고 그럼. 왠지 뭐 친한 거 같고 막 그러잖아요. 또 기분 좋지. 그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되고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은 작은 곳에서 해결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것 같구나. 마음을 풀어야지, 그렇죠. 마음을. 그런데 열심히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형님이라고 하면 해보라고. 해보시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형님 했어요? 정작 전화를 처음에 했는데 전화가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콜백이? 예, 콜백이 왔어요. 그 양반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형님이라고 제가 이거 했거든요. 하라고 앞에서 그냥 막 재롱자치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선배님이에요. 사실은. 형님까지는 안 가나요? 안 되더라고. 그 이제 아내분이랑도 계속해서 존댓말 쓰고 하시는 거 보면. 투입이 돼야 되겠네. 근데 우리 그때 미미도. 그 중진 의원님한테 안철수 대표가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당내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마와 같이 얽힌 게 있었는데 그걸 중진 의원이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형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막 뭐 울먹이면서 애처롭게 하면은 가만 감동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는 건데 선배님 하니까 이게 널어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유야무야
어영부영 안타깝다. 끝나는 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소셜라이제이션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스킨십, 사람과의. 예. 스킨십. 예. 안 되겠다. 미미가 투입돼야 돼. 어떡해요? 아니.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잘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 이게 됐을 진정성 것 뒤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아, 내가 존중받네? 내가 대우받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내 고민을 저 사람이 좀 이해하는 것 같네? 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걸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뭐 단기간에 하여튼 숙성 과일을 해서라도 좀 해야 돼. 어쨌건 간에 안철수 후보랑의 안철수 후보 표가 꽤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만약에 이제 5%가 나온다 그러면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2, 3%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론조사보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이제 결정을 못한 부동층들이 보통 여론조사마다 한 3, 40%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분산을 시켜보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영혼까지 주겠다는 생각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주는 게 아까워서 못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준비는 돼 있다고 봐요. 다만 누가 준비해야 되냐 이제 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준석 당적으로. 대표랑은 약간 지금 불협화음이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또 이준석 대표도 이제 아주 그냥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현숙한 리더십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말은 이제 톡톡 튀게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청년답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속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선거 여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뭐 성숙한 분위기, 뭐 이제 뭐 정말 아주 그 뭐랄까 민감하신 분이고 뭐 저는 잘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준석 대표도 역사의 죄인으로 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책임을 지고 단일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아무튼 네. 여러 가지로. 와, 오늘 진짜 너무 오늘 많은 임미미, 얘기를 근데 진짜 임미미 의원님은 장난 아니다, 정말. 정기적으로 모셔야 돼. 정기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지만 이제 더 적나라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정당하게 더 그건 해주셔야 방송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뒷담화로 하시고 이거 찍어. 자,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가지고. 네. 자, 오늘 또 뉴스 미미 잘 해봤습니다. 이미미. 송미미. 임미미 임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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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